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포스메이킹이라는 책입니다. 신은영 세면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멋지고 당당한 여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회의가 드는 사람, 낙오자가 된 기분이 드는 사람, 자기만의 컬러와 스타일을 찾아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돈 내는 사람.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 선 사람들은 둘 중 하나로 나뉜다. 서로 계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n분의 1로 계산하는 사람들 둘 중 하나다. 서로 계산하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늘 자신이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구는 이가 꼭 하나 껴있다. 어디를 가도 안내를 하고 메뉴를 정하고 모임을 주도하고 나중에는 계산까지 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부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다. 쓰는 만큼 벌고 버는 만큼 또 돈이 줄줄 새어나간다. 그러면서도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날에는 한숨을 푹푹 쉰다. 그들이 쓰는 돈의 절반은 자신을 위한 품목이 아니라 주로 사교 모임이나 선물하는 비용이 차지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모임도 오래가고 자주 만나는 일이 생긴다. 무척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머리 좋은 이기주의자. 남을 위해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니. 잘 생각해보자. 누가 돈을 낼 건지 정하지 않고 만났다면 각자 자신의 몫을 지불하면 된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여기지. 그런데 오버해서 자신이 계산함으로써 돈이라는 민감한 문제 앞에 의연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한다. 누가 계산하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리는 한 1초 정도의 시간을 견디고 2만 원 나왔으니까 4천 원씩 나눠내자라고 말하면 된다. 그걸 못 견디고 자신이 계산함으로써 가장 쉬운 돈이라는 수단으로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려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돈으로 쭈뼛거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손해를 감수하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다. 사실 돈만큼 쉬운 수단이 어디 있는가? 사람 마음은 똑같지 않다. 돈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길 바랐을 뿐인데 늘 돈 문제는 손해보는 결과가 나타난다. 계산하는 순간에 신발끈을 매는 비루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역이용한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한번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거 아닐까? 당신이 매번 지갑을 여는 타입이라면 이것 하나만 명심해라. 친구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라. 친구가 돈을 빌리면 당신 돈은 안 갚을 확률이 크다. 당신이 돈 앞에 얼마나 의연한 척 하는지 아니까 말이다. 흔히 말해 뒤통수를 잘 맞는 사람이 이런 부류이다. 자기도 몰랐던 인격에 대한 욕심 때문에 뒤통수를 맞아놓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 나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고. 이런 사람들은 영업 당하기도 쉽다. 아주 비싼 것을 권하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한다. 몇 마디 말로 공감해 주는 척하며 조금 더 싼 물건을 권하면 거절 못하고 산다. 거절했다는 마음의 빚을 털어내고자 다음 단계에서는 수용해 버리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브앤테이크가 기본 룰로 돌아간다. 주고받는 관계. 받았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말로 풀이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주기만 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 주기만 해서는 받기가 어렵다. 매번 당신이 지갑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 안 하고 저지르기부터 하는 사람. 내가 요즘 오토바이를 열심히 타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바이크를 갑자기 턱턱 계약하는데 알고 보면 자전거도 탈 줄 몰라서 오토바이를 타려면 한참 연습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일단 갖고 싶으면 자신이 면허가 있든 말든 먼저 사고 나중에 뒷일을 수습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라는 말을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을 것 같다. 수도 없이 한 박자 쉬고 행하라 라는 충고를 들으면서도 당장 하고 싶은 것은 해야 직성이 풀린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헐 싶은 것도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한다.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 성향이 드러난다. 계획이라는 게 없다. 나 받아보고 싶어. 친구가 넋두리 하듯 한마디 내뱉었을 뿐인데 바로 가자 하고 일어선다. 언제 누구와 같이 가고 어디서 자고 다녀오면 일이 얼마나 쌓여 있고 이런 생각은 안 한다. 말하는 순간 그 상황에 자기를 던지기 때문에 양양이 목적지면 가평 어디쯤에서 돌아오기도 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치맥 한잔 하는 게 인생의 목표처럼 굴 때도 있다. 집에 바로 들어가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끊임없이 어떤 거리를 찾아낸다. 휴일에도 쉬는 일보다는 밖으로 나갈 명분을 계속 찾는 사람들이다. 기질적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거나 배려를 해서 자기가 행동할 바를 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고 일어난 다음에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의 오롯한 행복이 있으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유형이다. 집에 있기보다는 친구가 좋고 친구가 없으면 인생이 실패라고 할 만큼 타인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흔히 말해 친구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즉흥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거의 받지 않는다. 쉽게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유턴을 금방 하고 후회도 없이 산다. 장점이라면 결정 내리는 속도가 빠른 만큼 추진력이 정말 좋다는 거다. 결정을 빨리 하는 만큼 일의 추진력이 좋고 임기응변이 좋아서 문제가 생겨도 수습을 잘 해낸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본인이 생각 없이 저지르는 것에 대해 과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주변에서 독단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뿐 스트레스는 주변 사람이 다 받고 있다. 누군가가 생각 없이 저지르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만 스트레스 받는 것일 뿐이다. 잘해주고 욕먹는 사람. 타인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말하는 것과 털어놓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지나가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작심하고 털어놓는 것이다. 털어놓는 느낌이 들면 조심해야 한다. 굳이 비밀인데라고 단서를 붙이지 않아도 훅 들어오는 고백에 가까운 행동 언어이다. 둘 사이가 영원하라는 법도 없고 비밀이 잘 유지되란 법도 없다. 상대가 나에게 털어놓을 때는 믿으니까 털어놓고 듣는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주는데 둘 사이에서는 문제가 안 일어난다. 특히 잘 들어주고 입이 무겁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 하지만 비밀은 분위기를 타고 새어나간다. 들어주는 쪽에서 어떤 앙심을 품고 퍼뜨리는 게 아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인맥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보통이다. 이는 자신에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찾아준 게 고마워서 그만큼 내가 믿음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자부심으로 사람들이 찾을 때는 자기 일도 잠시 미뤄두고 다독거리며 상황에 공감해줬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원치 않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생긴다. 나 박쥐 같은 년 소리 들었다. 뭐? 왜?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사실은 아는 동생들 둘이 좀 싸웠어. 별일 아니었거든, 정말. 너도 오라, 너도 오라 이러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줬지. 누가 옳다 그러다 말도 안 했거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박쥐 같은 년 어쩌고 하면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 뒷말은 생각도 안 나네. 그런데 나 말이야,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정말 내 친동생처럼 대했거든. 생일마다 챙겨주고 무슨 일 있으면 몇 시간이고 풀릴 때까지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박쥐 소리 들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마다하지 않았던 이가 두 사람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고 다독거렸던 것이다.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다정하게 공감한 것만으로도 한쪽의 분노를 산 것이다. 분노한 사람이 사이코패스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는 둘 다 이야기를 들어만 줬을 뿐이다. 평소에도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정도 많아서 넓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감정 싸움에 휘말린다. 오히려 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소한 마찰은 덜 일으킨다. 인간관계가 넓어지면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 나는 잘한다고 잘하지만 모두에게 다 100점을 받을 수 없는 건 본인도 잘한다. 그럼에도 마치 모두의 연인처럼 다 다정다감하게 대하려고 애쓴다. 정작 그러느라 본인은 타인이 쏟아부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다. 이가 자기 의도와는 달리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은 것은 정확한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둘 다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가 정확한 자기 견해를 유지했다면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욕먹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가 우유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심성을 가졌기에 불행하다고나 할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 중요했다. 그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길 바랬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해피한 결말은 영화에서나 있지 우리가 사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한쪽으로 결말이 나기 마련이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것 같다.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할 때조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건 아닐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욕심은 사람 욕심이다. 모두 나랑 친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 잘 들으라고 경청이 미덕이라고 한다. 그것이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라는 건 아닐 것이다. 자신이 수많은 사람의 감정 해소를 돕는 동안 자기 감정은
어떤 모양이 되어가는지 살펴봐야 한다. 조금 더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내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건 맞는데 그걸 또 즐기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면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내 의견을 내놔도 좋을 것 같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친한 사이에 부탁을 받으면 솔직히 누구나 거절하기 힘들다. 오히려 돈 빌려 달라는 부탁은 쉽게 거절할 수도 있다. 내가 그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는가? 못 들어주는 거지. 너무 명확한 이런 것 말고 누가 봐도 사소한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해서 자기 스케줄이 꼬이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하면 쉽게 넘어갈 일을 한 번에 다 거절하지 못하면 마치 해줘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다. 특히 약속을 미루거나 이동을 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등의 사소한 부탁은 들어주기에 힘들지 않다. 평소에 거절을 안 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던 사람이 거절하면 거절당한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다. 그 사람은 늘 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 해주던 사람 쪽에서도 난감해 하면서도 나중에는 속이 상한다. 나는 뭐 맨날 들어주기만 해야 돼?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다음에 또 누가 부탁을 해오면 들어주게 된다. 늘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늘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이다. 찝찝해지고 미안해지기까지 한다. 거절 못하는 자신을 원망할 필요도 후회할 필요도 없다. 거절을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더 행복한 것도 아니다. 뭐 편리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려주고 싶다. 거절이 익숙한 사람보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의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소한 문제는 양보하고 수용해서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는 사람은 자신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 이번에는 내가 해줄 수 있겠어. 중요한 단서는 이번에는 이다. 매번이 아니다. 이번에는 나의 희생으로 평화가 유지되지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다. 자기가 늘 꼭 평화 유지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접어두면 거절이 그렇게 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매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지 말자. 적절한 거절이 때로는 훨씬 멋진 결과를 낳기도 한다. 끈기가 부족한 사람. 넌 끈기가 없어 라는 말은 탐색의 과정을 조금 무시하는 사회적 잣대일 수도 있다. 탐색 과정에 대한 우리의 기회비용,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날려버린 것의 효용성을 항상 생각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뭘 했으면 뭐가 됐지. 차라리 그 돈으로 뭘 배웠으면 지금 이것보다는 낫겠다 등의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 운동에서만큼은 끈기가 없었던 나는 춤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저런 말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상하게 다른 건 안 그랬는데 춤은 잘 추지도 못하면서 너무너무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거다. 그래, 그게 탐색이었다. 끈기는 단순한 하나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걸 일컫는 말이 아니었다.
자기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끈기가 필요한 거였다. 끈기가 없다는 말을 의지박약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자.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자기 앞에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려는 욕구가 없을 때, 그때 의지박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끈기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맞는 걸 찾아가는 중인 거다. 끈기는 탐색하는 동안 잠시 내려뒀다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선택한 일에 돌입할 때 그때 필요하다. 의지를 갖고 시간과 열정, 인생을 바쳐 이루고 싶은 일에 끈기를 갖다 붙여야지 매사에 단순한 일까지 끈기 운운하면 세상에 끈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쩌면 끈기 없는 사람은 두뇌 회전이 매우 빠른 사람일 수도 있다. 끈질기게 안 해봐도 그것이 자기와 맞는지 안 맞는지 금세 아는 것이 아닐까. 끈기가 없다는 건 호기심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욕구만 채워지면 흥미가 떨어지고 다른 흥미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내가 춤을 만날 때 그랬다. 수상 스키도 하고 골프도 하는데 방법을 터득하고 나니 깊이가 없이 그저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춤은 달랐다. 춤을 만났을 때는 놓치지 않고 못해도 계속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였다. 그래서 끈기라는 것은 결국 자기한테 맞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끈기를 보이면 그게 운동이든 직업이든 안착하는 것이다. 그때만 끈기가 나오면 되지 뭘 다 끈기를 갖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내 인생에 대처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 포스메이킹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멋진 인생을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